네. 지금 41번, 42번 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어요.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스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패턴 문제를 계속 묻고 지문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만 34회, 33회, 32회만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한 3회 정도 풀고 나게 되면 앞으로는 쭉쭉 나갈 거니까요. 처음만 좀 시간을 더 투자를 잘 해주십시오. 자, 4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말 잘 나옵니다.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잘 나옵니다. 두 번째. 경락대금과 목적물 시가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자, 경락대금이에요. 경락대금은 뭘 염두에 둔다? 경매예요. 근데 경매의 경우에는 104조가 적용이 안 된다. 그걸 묻는 겁니다. 따라서 경매의 경우에는 104조가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경락대금과 목적물 시가의 현저한 차이가 있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경 부분에 한해보다 그렇지 않다. 법률행위 전체가 되는 거지 초과 부분, 현저 불균형 일부분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지문도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 불균형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무효가 된다. 대리인은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 자, 불공정 법률행위의 요건에는 뭐가 있죠?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있어요. 주관적 요건은 폭리행위에 이용하게 된 악의적인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는요, 나오는 게 궁박, 국부와 반대국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그 다음에 궁박, 무경험, 경솔, 무경험이에요. 급박한 공공상태, 신중하지 못한 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궁박의 개념에 있어서는 심리적인 것과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거, 아니면 심리적으로 쪼달리는 거, 심리적인 것과 경제적인 거 다 포함이 됩니다. 경솔은 신중하지 못하는 거고, 무경험은요, 특정 분야에서 전문 지식이 없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 그게 이제 핵심 기존에 잘 나왔던 거고요. 또 하나 잘 나온 게 뭐죠? 반드시 이렇게 대리인이 법률 행했을 때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궁박은 본인이에요.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이에요. 왜냐하면 경솔과 무경험은 행위자 개념이에요. 신중지 못하게 행동하고 행위를 하는데 경험이 부족했다. 이거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단계 행위자인 대리인을 기준한 거예요. 궁박은 어떤 상태예요. 어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박과 경솔 무경험을 나눠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거 잘 나오죠. 그 다음에 5번. 계약의 피해 당사자가 급박한 공군 상태에 있다. 이게 군방이죠. 군박.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에 악의가 없었더라도 성립한다. 아니다. 주관적 요건으로서 폭리행위에 악의가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이걸 묻습니다. 104조와 관련해서. 트렌드가. 그래서 요 지분도 주관적 요건으로서도 불공정한 법률이 성립하면 주관적으로 폭리행위 악의가 있어야 한다. 없다면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우리가 104조 무효, 그다음 103조 무효면 그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이다. 그리고 선의 3자 보호 규정도 없다. 이 얘기는 104조뿐만 아니라 103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 즉 103조, 104조는 법률행위의 무효다. 그리고 절대적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 제3자 보호 규정도 없습니다. 107, 108, 109, 110은 무효거나 아니면 취소돼서 소급해 무효가 되더라 하더라도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취득한 그걸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건 없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법률행위를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뭘 하죠? 등기를 해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에 있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채권행위 매매계약이 103조, 104조 위반이면 무효가 되고 등기권인이 무효가 돼요. 그렇게 되면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따라 비록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 얘기인즉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자예요. 그렇다면 매수는 비록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할 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 권한이 없는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비록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배워왔던 지식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문에 선의 3자나 아닌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으면 보호가 되죠. 하지만 103조, 104조에서는 보호 규정이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 제3자들은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거기까지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무효행위는 추인해도 139조입니다.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그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 다만 무효 사실을 알고서 추인한 경우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139조 내용입니다. 그럼 무효행위 추인과 구별할 경우는 무권대리 행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법률행위 추인과는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이 139조는 이 무효는 확정적인 무효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확정적 무효죠. 103조, 104조. 그러한 경우는 추인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겁니다. 다만 하자가 치유되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보는 겁니다. 그 시점에. 그래서 요 문장도 함께 세트로. 요 내용은 103조에서도 그대로 적용된 내용입니다. 다음 44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 복대리도 이렇게 출제가 단대입니다. 자, 복대리. 복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유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복대리인도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유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복대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대리인도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가 있다. 법조문입니다. 이거는. 자,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에도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같은 내부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대리권이 존재하는데 그 대리권의 존재의 이유는 어떠한 임무를 맡기는, 예컨대 이런 거예요. 매도인이 자기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네가 날 대신해서 팔아줘. 이 부동산을 팔아주는 게 이임이에요. 이임 계약이에요. 그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대리권은 수권행위예요. 그럼 대리권은 상대방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의미에서 외부적인 행위고, 위임 계약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부 관계입니다. 복대리인도 대리인과 본인 사이 같은 내부 관계. 이임 관계가 있으면 복대리인도 마찬가지로 이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법문의 규정에 의해서. 왜냐하면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는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지만 대리인이 적법하게 복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법문에 따라서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잘 나오는 거죠. 자, 대리인이 있는데 대리인은 종류가 임의 대리인과 복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근데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도 구분해서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과 예가 다릅니다. 즉,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어떻게 했다? 본인의 승낙이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거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임의 대리인은 본인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적는 거예요. 그런데 임의 대리인이 지 마음대로 본인이 알지 못한 사람이 선택하게 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법정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정 대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취합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으로 선임을 할 수 있어요. 제한 없이.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걸 많이 묻습니다. 자,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선임할 수 있다. 반면에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 본인의 승낙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십시오. 법정 대리인은 제한 없이 자기 책임하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책임이 뭐냐면 선임 감독사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그냥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왜 이 표현이 나오냐면 임의 대리인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없게 되면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져요. 즉 선임 감독상의 잘못이 없으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요. 본인에 대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어요. 그리고 복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뭔가를 하겠죠. 근데 어떤 손해가 발생해요. 그럼 손해에 대해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대리인은 어떤 경우에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묻는 거예요. 하지만 법정 대리인은요, 그 묻지 않고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미성년자 떠오르십시오.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부모가 대리인을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사람 통해서 자식인 미성년자를 위해서 뭔가를 했어요. 근데 손해가 발생해요. 아버지는 당연히 책임져야겠죠. 선임과 상관없이.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있다는 거. 이렇게 세트로 기억해 주십시오. 자, 법정 대리인은
자기 책임하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선임 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책임을 져요. 다만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복대리인이 선임했고 그 복대리인이 어느 잘못을 했을 때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에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 요 내용 이렇게 세트 기합니다. 네 번째,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요 표현은 뭐냐면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데 그 본인의 승낙에는 명시적 승낙도 있지만 묵시적 승낙이 있다. 그래서 묵시적 승낙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지문입니다. 그런데 능력에 따라 한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능력에 따라 하다는 얘기는 묵시적 승낙이 없겠죠. 능력에 따라 사업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은 거잖아요. 당연히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복대리인 선임한 것 자체는 원치 않겠죠. 그래서 묵시적 승낙이 없는 경우다. 대리권을 수반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 파산했다 아니다. 묵시적 승낙이 없는 것으로 봐야겠죠. 그걸 묻는 겁니다. 자,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정리합니다. 예외적으로 본인의 동의 내지는 암기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만 선임할 수 있다. 본인의 동의에는 무시적 승낙도 본다. 과연 그러면 무시적 승낙이 있는 것을 볼지 아닐지가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고요. 그게 이제 기출됩니다. 토지의 매매가 있는 성질상 대리인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누가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경우는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반대로 기출지문에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경우는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걸 묻는 겁니다. 5번. 대리있고 소멸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에도 129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복대리에 관련해서 표현대리 나오면 성립됩니다. 어떤 경우나 대리권 소멸 후에. 자, 대리권 소멸, 대리에 있다가 대리권 소멸 후에 법률한 경우에는 129조가 문제가 되고요. 복대리인, 대리권 소멸 후에 선임한 복대리인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대리권 소멸 후에 선임한 복대리인 129조 표현대로 성립할 수 있다. 요거는 이렇게 딱 세트를 해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가 있죠. 126조도 성립이 됩니다. 자, 나중에 또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요겁니다. 126조는 120조 위반하에 이 무슨 얘기냐면 임의 대리인은 예의적으로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즉, 이 얘기는 위반했다는 얘기는 본인의 승낙 없이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임의 대리인 복대리인 선임했어요. 그거는 무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인이에요. 위반했다는 복대리인 선임했는데 복대리인이 원대리인의 권한을 넘어 행한 경우 이 경우에도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요거는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요 지문 자체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잘 나옵니다. 자, 45번.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자, 108조에서 3자에 해당되냐 안 되냐는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걸 묻는 겁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제. 자, 파산관제에는 어떻게 선악을 판단하죠? 파산관제에는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일 때만 악이에요. 따라서 모두가 악이 아니면 선입니다. 자, 이렇게 묻습니다. 파산관제에는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이면 선이다. 왜냐면 모두가 악이야만이 파산관제에는 악의로 다뤄지기 때문에. 그리고 제3자에 해당됩니다. 제3자에 해당되고 이 사람의 선악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 파산관제는 3자다. 파산관제 선악의는 어떻게 구분한다? 파산채권자가 모두 악의인 경우에만 악이고 일부라도 선이면 선이다.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자, 중요한 것은 가장채무에 대해서 보증하는 거예요. 허위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 허위로 받은 대출권 채무에 대해서 제3자에게 보증을 부탁한 거예요. 근데 보증을 샀다는 그 자체는 제3자가 아니고 뭐라 했다? 기억할 거는 보증 채무를 이행한 거.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보증을 샀다는 것 자체, 보증 채무를 부담한 것 자체에서는 제3자가 아니고 보증 채무를 이행해서 구상권을 취득해만이 제3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보다 채무를 이행한, 단순히 보증만 쓰는 게 아니라 보증하고 그 보증 채무를 이행하여, 이게 이행하여 구상권 취득한 게 이게 새롭게 이해가 맺는 거지, 단순히 보증을 쓰는 것은 새롭게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였죠? 예형상 형성된 법률관계. 왜 예형상 형성된 법률관계죠? 허위 표시니까 무효잖아요. 그래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 그런 표시 쓰는 거고, 그걸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인데, 보증만 하는 것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냐? 보증을 하고 그 보증 채무를 실제로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해야만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새롭게 맺는 거다. 그 경우에만 제3자다. 자, 차주와 통정화의 가장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금융에서 계약을 인수한 것은 제3자가 아닙니다. 요거는 과거에 10년 이전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변리사 시험에 이 지문이 나왔는데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또 다른 게 가장 채권자에서 아직 채무를 변제하는 채무자. 아직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는 새롭게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허위표시 자체에 나타난 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허위표시에 채권자와 가장 채권자와 가장 채무자 있지 않습니까? 그 채무자입니다. 그 채무자가 아직 변제를 하지 않았으면 채권 양도에서 아직 채무를 변제했으면 여전히 3자가 아닙니다. 가장 채권 양도에서 아직 채무를 변제하는. 왜냐하면 가장 채권 양도 죄송합니다.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진짜 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채권을 허위로 넘기는 거예요. 그럼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 양도 계약을 했는데 이게 허위 표시예요. 허위 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채권은 양도인이 갖고 있는데 채무자는요. 이 상태에서는 여전히 새롭게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거잖아요. 채권자, 채무자 존재하는 관계에서 가장으로 허위 표시로 양도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는 3자가 아니다. 왜냐면 새롭게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거죠. 이거에 근거해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으려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 지금 가장 채권 양도 계약에서 외형상 누가 기속 주체예요? 양수인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변제를 이루어야만이 그때야 비로소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는 겁니다. 따라서 변제를 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니다. 자,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또한 제3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채권 자체는 양도인에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 고려 신용정보회사 못 받은 돈 받아들임 때 그때 추심을 위해 채권을 양수합니다. 이와 구별할 게 뭐냐면 압류 추심은 달라요. 압류 전부명령이나 압류 추심과 구별하십시오. 요거는 다릅니다. 이건 강제집행입니다. 압류 추심은. 압류가 들어가면 그건 강제집행입니다. 그 경우에는 제3자입니다. 하지만 양수 추심을 위하여 채권 양수한 경우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리인이나 대표기관도 본인과 법인의 동일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라는 거. 요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예들입니다.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46번. 무권 대리 의리. 이건 무권 대리 행위를 묻는 겁니다. 갑을 대리하여 갑 소유의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그러면 무권 대리 을, 그 다음 갑이 본인, 그리고 병이 상대방 이렇게 써주십시오. 대리는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체결할 때 옳은 경우 무권 대리 행위의 법률 효과를 묻는 겁니다. 계속 이런 패턴으로 나올 겁니다. 시험도.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에 갑이 본인이 X 토지를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갑이 먼저 읽어보겠어요. 무권 대리 행위죠. 갑과 먼저 읽어볼게요. 갑이 있고 병이 있어요. 이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대리인이 했어요. 대리인 을이 했는데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면 유동적인 무효죠. 그 얘기는 뭐죠? 매매 계약을 갑에게 기속시킬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 얘기는 갑은 이 을에 체결한 매매계약 상관없이 소유자 뒤에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에게 매매를 했어요. 유동적 무효 상태잖아요. 즉 병이 갑에게 취득한 권리는 전혀 없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정에게 매매를 했고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해요. 그럼 이게 영향을 끼치냐? 못 끼친다. 왜냐면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 얘기는 매매 계약을 효력을 본인에게 기소시킬 수 없잖아요. 그럼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는 겁니다. 매매 계약이 유효했을 때 이중매매와 또 다른 논리예요. 이거는 유동적 무효 상태죠. 무효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전 등기를 했어요. 이 사람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 다음 뭘 했어요? 갑이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했어요. 추인을 하게 되면 이 매매계약 효력을 갑에게 기소시킬 수 있다. 그 얘기 인증은 갑과 병사에게
유효하게 매매계약이 체결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병은 갑에 대해서 뭐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갑은 병에 대해서 매매대행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쟁점이냐면 추인에 따르게 되면 무권대행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시점으로는 무권대리 행위가 더 앞서기 때문에 정의 소유권 취득이 박탈 상실되는 거 취득한 병이 취득한 상실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게 이제 쟁점으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설사 이 매매계약이 추인해서 소급해서 유효가 되더라도 정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추인을 하게 되면 무권대리행위 추인하게 되면 효과는 이 매매계약을 소급하여 유효하게 본다는 거죠. 이 매매계약 때 발생하는 권리는 병이 취득하는 것은 뭐죠? 매매계약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그건 뭐예요? 채권이잖아요. 근데 정이 뭐죠? 정은 소유권이죠. 물권이잖아요. 물권과 채권과 우회를 따질 때 누가 앞서죠? 물권이잖아요. 따라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그 적용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정은 여전히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랑은 상관이 없이 왜냐면 물권자이기 때문에 소급적으로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가 유효하더라도 병이 취득하는 것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잖아요. 따라서 정의 유효하게 취득한 소유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그건 내용입니다.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정리하면 소유자인 갑은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정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이 유효하고 이후 갑이 을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병이 취득한 권리, 즉 물권이잖아요. 아니죠. 추인하더라도 병이 취득하는 권리는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즉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명의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출제자 의대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 그거 같은데 그거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것도 잘못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을이 누구예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이렇게 옵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못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죠. 자, 우리가 이제 무권대리에서 쟁점이 뭐냐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아니면 본인이 무권대리를 상속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기 뭐냐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본인 상속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신의치상. 자, 쟁점을 이기는 중요하니까 지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권대리인이 기억하십시오. 무권대리인이 아까 을이죠. 본인을 상속하는 경우 본인의 상속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을까? 왜냐면 본인에 있으면 만약 본인이 사망 안 했으면 본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권대리인은 지금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추인을 거절하는 논점이 나오는지를 논리적 흐름을 볼게요. 먼저 쟁점이 첫 번째 뭐냐면 잘 기억하시면 이건 세세하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게 되면 무권대리 행위 자체가 당연 유효가 되는 거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무권대리가 무효했던 것은 유동적 무효했던 것은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하지만 무권대리인이 이제 본인을 상속했다. 그러면 무권대리인이 이제 본인 주위에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효가 되는 게 아닐까? 그게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 판례는 당연하게 무권대리인의 유동적 무효인 법률행위가 당연히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무권대리 지위와 본인의 상속 지위가 병존합니다. 자, 무권대리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무권대리인이 지위와 그리고 본인의 상속인의 지위가 동시에 병존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병존설이에요. 그 얘기는 무권대리 행위가 상속인에 당연히 유효되지 않는다. 그 말은 무권대리 지위와 본인의 상속의 지위가 병존, 즉 을은 두 가지 지위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신의식상이 되냐면 무권대리 같은 경우는 자 나중에 또 시험에 잘 나오지만 135조가 제 쟁점이 되는 거예요. 135조가 뭐죠?
135조 본인, 상대방,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 있을 때 본인은 추인이 쟁점이고 상대방은 뭐였죠? 채권권과 서류권이 쟁점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즉 보호할 만한 신뢰가 있는 상대방, 즉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 그리고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는 본인으로부터 추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135조예요. 이 135조 내용은 뭐냐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럼 요건이 뭐다? 먼저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두 번째, 상대방에게 선의 무과실, 즉 보호할 만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권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돼요.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135조의 책임, 계약의 이행의 책임이나 아니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권 대리인 지위라는 건 바로 이 135조를 염두에 둔 거예요. 아까 무권 대리인 지위와 본인의 상속인, 본인의 상속 지위는 추인이에요. 추인 거절이에요. 추인을 하거나 추인 거절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의 상속, 본인이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인 지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본인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상속받은 거잖아요. 그럼 본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추인을 하거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 지위가 있고, 경존한다는 얘기는 또한 무권 대리인 지위예요. 어떤 책임?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책임이 있다. 계약 이행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권 대리인이 항상 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할 것만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즉 보호할 만한 신뢰가 있는 경우에만. 반대로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책에 반하지 않습니다. 신의책이 나오려면 바로 135조의 책임을 묻는 경우, 즉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따지지 않은데 최근에는 선의 무과실이라는 상대방의 표현을 써요. 그래서 계약 이행의 책임에서 어느 경우에 신뢰할 만한, 따라서 추인 거절과 계약 이행의 책임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상속의 지위에서 추인과 추인 거절이 있고요. 무권 대리인은 일정한 경우에, 즉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고 무권 대리인이 행 제한 능력자 아니었을 때는 135 책임,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인데 거기에 뭐가 된다? 계약 이행 책임이에요. 그런데 무권 대리인에서 부담하는 계약 이행 책임과 본인의 상속의 지위에서 갖는 추인 거절은 충돌돼요. 서로 반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권 대리인이 이행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무권 대리인이 본인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 거절을 가는 것이 가능할 건가 쟁점이 된 겁니다. 이 논의를 하려면 첫 번째, 무권 대리인이가 상속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유효되지 않고 여전히 본인의 상속의 지위와 무권 대리인의 지위가 경전하고, 그리고 신의칙 위반이 언급이 되려면 뭐가 된다?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 이행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의 이행의 책임이 없으면 충돌될 염려가 없고 신의칙 위반의 문제가 발생 없어요. 자, 만약에 악이면 계약의 이행 책임이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신의칙 위반에 의해서 거절 못하는 것은 뭐다?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 이행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충돌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신의칙에 반한다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이게 논리적 구조입니다. 자,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지위가 병존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에서 135조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 어떤 책임? 계약의 이행의 책임이에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상속인에서 추이 고정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거다. 반면에 상대방이 악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 따라서 출제를 하려면, 요걸 보고 싶으면 신의칙 위반된 단죄를 하려면 요걸 전제를 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악이냐 아니면 무과실이냐를 명확하게 밝혀줘야 합니다. 반면에 본인이 반대요. 무권 대리를 상속하는 경우는 자유롭게 추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죄에서. 그러니까 쟁점은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읽을 때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다 그러면 추인 고절을 할 수 있는 염자가 이제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거절을 할 수 있다. 자, 정확하게 이러면 세모예요.
왜냐면 병이 선이 무가시는 경우에만 계약 이행성 책임지고 악인 경우는 그런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세모예요. 그런데 보통형은 거절할 수 없다로 봅니다. 이렇게 문제는 특별한 사유는 거절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세분 안 내면 거절할 수 없다가 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모를 보셔야 합니다. 자, 갑의 단독 상속인 무는. 근데 무는 무권 대리인이 아니에요. 무권 대리인이 아니에요. 혼동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항상 무권 대리인이 상속했는데 지금은 무권 대리인이 아니에요. 따라서 신의식상 이반 그런 문제가 안 나와요. 그 사람은 병에 대해 추인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있어요. 그냥 본인을 상속하죠. 그럼 본인에서 뭘 할 수 있죠? 추인을 하거나 추인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는 본인의 상속인 주에서 추인하거나 추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무권들이 아닌 상속인이 본인 상속인은 자유롭게 추인 거절할 수 있다. 자, 4번. 병은 상대방은 을과 매매가 처할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으면 아는 경우 악이죠. 그러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할 수 있다? 못한다. 철에는 선의가. 언제까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추인이 있게 되면 철에는 유동적 무효를 확정적으로 무효시키는 거예요. 추인은요. 유동적 무효를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유효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추인이 있으면 철회를 못하겠죠. 따라서 추인이 있을 때까지는 추인이 있기 전까지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해서 유동적 무효 상태를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갑이 본인이 무권대리 대행이라요 추인을 거절하면 을이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라도 상대방은 무권대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손해배상 청구는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지는 책임인데 135조 문제다. 135조는 어느 경우에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고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옵니다. 만약 무권대리인 제한 능력자라면 135조가 적용이 안 된다. 그 얘기는 상대방은 무권대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어떤 책임?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그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